자, 6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인데 출제 가능성은 한 10% 미만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판례에서 우리 대법원이 재형법정주의 원칙, 유차석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출제 가능성이 50% 정도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무시하고 가기에는 찝찝한 판례니까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사안 내용 전부를 완벽하게 숙지할 필요는 없고요. 간단한 스토리와 함께 몇 가지 키워드 정도만 체크하시면 충분한 그런 판례입니다. 간단한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죠. 갑 이놈이 문제였죠. 갑이 치과의사였답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들은 불가피하게 환자 진료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사들은 합법적인 마약류 취급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마약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니까 합법적인 마약류 취급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폐업하기 전에는 당연히 나는 환자 진료하면서 이런 마약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사용 현황을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요. 자, 어떤 사정으로 이제 폐업을 하게 됐대. 그러면 폐업 후에는 그 마약, 즉 사용하다만 마약을 갖다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자기도 쓸 수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반드시 다른 마약류 취급자, 그러니까 뭐 다른 의사들한테 그 사용하다가 남은 여러 가지 그 마약류 의약품 등을 반드시 이렇게 양도하도록 양도 의무가 부여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놈은 둘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게 됐는데 키워드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키워드가 있으니까 뒷부분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 치과에서는 보고 의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 나는 이미 폐업했다. 폐업을 했으니까 나는 마약류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미쳤죠? 그러면 폐업하기 전에 발생한 그 마약류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는 어떻게 취급할까요? 당연히 폐업하기 전에는 보고 의무가 발생했고 폐업한 이후에 그럼 그 보고 의무가 소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당연히 판시합니다. 야, 입 닥쳐라. 이미 발생한 보고 의무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너는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죄를 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1, 2, 3심 거쳐서 별 문제가 없었답니다. 이제 문제는 양도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근데 이 자식은 이제 폐업을 하고 나서 그 자기가 사용하다가만 마약류 그 의약품들을 다른 마약류 취급자한테 양도를 안 했대. 얘가 뭐 주장하는가 하면 그 법조문으로 약간 장난질을 합니다. 양도 의무와 관련된 법조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일단 뭐 13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성인을 받아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이 조문을 이어받은 이제 처벌 규정이 64조 9호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네요. 13조 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취급자에게, 즉 다른 마약류 취급자이겠죠.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향지스 의약품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놈은 여기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13조 1항 봐라. 승인을 받아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돼 있는데 나는 뭐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예 그냥 양도를 하지 않았다. 양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법조문상으로는 승인을 하지 않고 양도한 놈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아예 양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1심 판사는 그 미친 주장을 인정을 해줬어요. 1심 판사는 승인에 너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맞다. 13조 1항은 그 관청 승인을 받아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승인 없이 양도한 자만 처벌하는 규정이다. 피고인 갑 요놈처럼 아예 처음부터 승인이고 나발이고 없이 아예 양도하지 않은 자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 1심에서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2심하고 대법원 3심에서는 얘를 개박살 낸 거죠. 야, 이 무식한 놈아. 처벌조항 봐라. 일단은 마약류는 엄격하게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자 자격을 상실하면 반드시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법조문의 취지랍니다. 규정도 봐라. 양도하지 아니한 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무식한 1심 판사야. 너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두 법조문은 승인 없이 양도한 자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아예 이 치과의사 갑처럼 양도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하는 그런 규정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1심을 개박살 냈던 그런 판례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냥 우리 수험생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마약류는 엄격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장난치는 자식들은 앵간하면 다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세부 내용들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앙지할 필요 없고 그냥 시간 나실 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내용이 이 판례에서 체크해야 될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자, 사건 개요 법원 판단을 보시면 금방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폐업 신고하고서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향진시 의약품을 양도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향진시 의약품을 양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처벌받아 마땅하지 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2심에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2심은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받고요. 1심은 참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쪽을 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판례가 원래는 10% 미만짜리였죠. 근데 이 용어를 쓰는 바람에 갑자기 50% 정도로 확 뛰어 올랐습니다. 재형법정주의 원칙, 유체서 금지 원칙. 이 용어를 사용하면은 이제 출제 교수님들 눈에도 이 용어가 눈에 밟혀가지고 아 이거 나 나중에 형사법 문제 낼 때 일본 문제로 내야지 라는 의지를 용소섭 치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용어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지엽적인 내용의 판례라 하더라도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상 문제 만들어 보았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반 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뭔가 잘못을 해서 기소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고인한테 지금 적용되는 법조문에 해당하는 단어만 일단 체크하죠. 아, 이 단어입니다. 주류만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라면 아마 처벌했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서 술만 팔면은 처벌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법조문에 만이라고 돼 있지. 만. 영어로 only. 그래서 이게 이제 양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를 파악해야 되겠죠. 피고인 행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피고인은 이런 행위를 했네요.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했답니다. 자, 주로 뭐 저 영어 못하지만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mostly입니까? 이게 염소죠. only하고는 다르죠. 자, 양에 해당하는 주류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해당하는 주로 주류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지 위배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위배된다라고 했어야죠. 양념소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었고 2번이 금방 파악했던 본판례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그 치과에서였죠.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폐업했었죠. 경우 향지서약품을 허가관청 승인을 받아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동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인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1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마약류 취급자가 해당 허가관청 승인을 받지 않고 향지서약품을 양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되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 해당 사건 피고인 치과의사처럼 아예 양도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 라는 것은 옳은 내용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의사가 예외적으로 선말 등지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용해서 진료할 수 있죠. 예, 진료 안 하면은 오히려 위험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네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 당연히 처벌해야지. 근데 이거는 어떤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그냥 처방전만 달랑 발급해주는 이런 놈들 처벌하는 취지였죠. 근데 이 의사는 참 고맙게도 선말 등 아주 그냥 위급한 환자들을 이런 식으로 진료를 했던 겁니다.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직접이죠. 듣고 판단 예, 이렇게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이니까 이 의사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아니죠.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인과관계만 염두에 두면 쉽게 풀리는 내용입니다. 외국한 거래법 몇 조가 정하는 모수 추징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인과관계 인정 표현이죠. 취득한 외국한 기타 직업수단 등을 뜻하고 예, 범죄가 성립할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고요. 몰수 추징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범죄와 인과관계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범인이 외국한 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한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나 예, 맞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한다라는 취지.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해야죠. 인과관계 인정되는 것만 몰수 추징한다라는 취지니까요. 인과관계 인정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틀렸지.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7번 판례는 자본시장법 위반 판례인데 출제 가능성이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체크를 하자면 이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고름한 짓을 해서 처벌되는가 굿배드 법칙만 잘 적용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판결 요지 세부적인 내용도 보실 필요 없고요. 개요만 살짝 이렇게 보신다면 갑이 투자자문업자였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투자자문업자가 공명정대하게 투자를 자문을 해야지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추천을 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처벌받아 마땅하죠. 이 피고인은 바로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꼬로만 행위의 포인트를 잡으시고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피고인한테 적용되었던 조문이 이 조문이었거든요. 자본시장법 178조 제1항 1호에 있는 이 조문 내용 중에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처벌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바로 마무리 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 보시면 피고인 2, 문제된 피고인이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자 보세요. 자신이 속한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 또는 장모, 공소회의에게 이미 추천하여 피고인 1 또는 장모님이죠. 장모님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한 주식을 표시하지 않은 채 공표를 함으로 해서 추천을 해버린 겁니다. 꼬로마다 배드죠. 딱 요 정도 체크하시고 마무리 표현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결국 해당 피고인은 적용되는 법조문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호에 해당되겠죠. 그 점 확인하면 됩니다.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니까 해당한다라는 의미죠. 이 정도 체크하시고 예상되는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거의 안 나올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재형법정주의 문제에 끼워 넣어서 출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그런 판례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양에 해당하는 문구 이거죠.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이런 짓을 하면은 처벌하는 조문이었거든요. 양. 근데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 상대방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 이게 염소죠. 같습니까? 다르죠. 통신 매체를 이용 직접 끼워 넣는 이 문구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자, 끼워 넣음으로써 상대방에 전달한 행위는 보험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했었어야죠. 틀린 질문이었고 2번 역시 마찬가지 양념소 법칙 적용하면 됩니다. 자, 적용되는 법조문에 있는 문구가 허위 제공이었습니다. 이게 양. 근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너락이었죠. 염소.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지. 적용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마무리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옳습니다. 3번 역시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자, 무민운전죄 규정한 도로교통법 해석이 문제됐었는데 자, 법조문에 있는 문구는 이거였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게 양이었고요. 실제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것이었다 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염소라는 문구하고 받았으나 효력이 정지된 염소죠. 이 염소에 해당하는 문구 같습니까? 다르죠. 당연히 법조문 적용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이 금방 검토했던 본판례의 지문입니다. 그로만 행위들만 체크하시면 돼. 자신이 속한 장모, 비에게 이미 추천해가지고 보유하게 한 주식이면은 솔직하게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시하지 않은 채 고롬한 놈, 배더죠. 않은 채 이런 방법으로 공표를 한 행위는 당연히 해당 법조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라고 해야지 처벌되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정거멸제 관련 판례인데 출제 가능성 90% 이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이 막 복잡한 듯 서술돼 있으나 초간단하게 도의식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가벌이 있고 가벌은 X법인의 종업원입니다.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 가벌은 행위자인 경우죠.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지금 양벌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해당 증거가 있겠죠. 이 해당 증거를 가벌이 인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갑은 교사를 한 게 문제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해당 증거를 갑을 측에서 인멸을 했는데 과연 이 증거가 갑을 입장에서 자기 형사사건 증거로서 증거인멸죄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냐 이제 이게 문제됐던 거죠. 그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자기 증거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기 증거를 인멸을 하면 증거인멸죄 불성립이죠. 그게 쟁점이 되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 증거는 X법인의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 즉 갑을 자기의 증거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인멸죄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뭐냐 이제 교사 문제였는데 갑도 X법인의 종업원, 을도 X법인 종업원인데 이제 갑이 자기 밑에 이제 쫄다고 요 을한테 증거인멸하라고 교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교사범이 성립하려면은 당연히 을의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적어도 위법성까지는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뭐랬습니까? 을 입장에서 이 증거는 자기 증거로서 을이 그래 갑 교사를 받아서 증거인멸했다 손치더라도 증거인멸죄 구에 해당합니까?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죠.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데 어떻게 교사가 됩니까? 예, 바로 그게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즉 증거인멸죄 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인멸죄 교사범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 판례의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자,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밑줄건 부분 위주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죄 법조문이죠. 법조문 한번 판례에서 언급되면 눈에 밟힌다고 했죠. 출제교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법조문 한번 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반드시 법조문도 이렇게 문제가 되면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거인멸죄 타인, 이게 객구였죠.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러면 피고인 자신, 즉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처음부터 이게 구속요건이니까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죠.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거는 자기 증거였습니다. 그게 우연히 다른 공범자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의미 없죠. 결국 자기 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다른 공범자는 법인 대입시키면 알겠죠.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구체적으로 구속요건 해당성이 배제된다. 이거죠. 구속요건 해당성이 배제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요 첫 번째 요 앞에 전담부 문구는 고정 레파토리죠.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이미 출제가 여러 한 수백 번 정도 되었던 그런 지문이니까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종업원이죠.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이죠. 여기서 이제 피고인은 아까 도의식에서 누구, 갑을 말하겠죠. 구체적인 용어들 집어넣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양보균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관계는 그냥 밀접하다. 그러니까 법인의 증거가 곧 갑을, 즉 종업원, 즉 행위자의 증거가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스스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복사 붙여넣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은 해야 되겠죠. 밑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 법인이죠. 법인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뭐 밀접 불가분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 나왔네요.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하고 싶은 말은 법인의 증거는 곧 종업원들의 증거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피고인이 가버리죠.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 위반 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 뭡니까 이러한 점이 양벌 규정 적용될 때의 증거는 X 법인의 증거이기도 하면서 갑을의 증거이기도 하니까 갑을이 이 증거를 인멸한다 하더라도 자기 형사사건 증거 인멸한 것으로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서 뭐 하도급 법률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도급 법률 내용들 공부할 필요 없죠. 자, 예전에 나왔던 그 양벌 규정 관련된 내용들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뭐 양벌 규정 취지가 이렇지 않습니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하도록 양벌 규정 두고 있죠. 이게 뭐 양벌 규정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양벌할 때 그 양은 이 쌍방 두 놈을 다 처벌하겠다 이런 뜻으로 양이라는 용어 썼다고 했습니다. 뭐 가위반 행위를 원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행위를 해도 법인 처벌한다라는 취지가 양벌 규정 아닙니까? 행위자, 종업원이죠. 원사업자, 법인,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아는 소리인데 이 문구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본 겁니다. 즉 양벌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 법인이죠. 법인 아닌 행위자, 종업원도 원사업자, 법인에 대한 30조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 100만 5번 정도 본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하게 법인을 원사업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조금 참신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 형법의 변신 행위 시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구 다시 한번 확인하죠. 행위 시에 100만 5번 정도 나온 문구 또 나옵니다.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될 수 있는 것도 증거인멸죄의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기출도 여러 번 됐고 앞으로 충분히 또다시 기출 여러 번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의미 없다. 의미 없어요.
일단 사법작용을 방해하지 마라 그런 취지니까 기소 여부, 무죄 선고 여부는 불문이죠. 일단 딱 수사 대상이 된 그 증거를 함부로 손대면 너희들 처벌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증거밀제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징계기관이 국가의 북사부처는 기지문이죠. 형벌권, 징계권 유무 확인하는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이제 일체라는 것은 무죄 여부, 기소 여부, 그 다음에 공식적인 수사 절차 개시 여부, 이런 것들 분문하는 의미의 일체죠. 그리고 또 고정 레파토리 내용이네요. 유리, 분리, 불문. 예,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야, 그 증거 함부로 손대지 마. 예, 그런 취지라고 했습니다. 뒤에 마무리 역시 고정 레파토리네요. 증거 가치가 있건 없건 증거 가치, 그 증거의 증명력이 높건 낮건 의미 없죠. 정도를 불문, 복사 붙여넣기, 단골 지문들이었으니 다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 자, 네 번째, 증거인멸죄는 뭐 이거는 객구로 떡하니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멸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그냥 여기다가 9X 딱 적어두시면 확실하죠.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그 논거는 이거죠.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지지로서 자신의 증거인멸하는 행위는 일시당초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예. 그러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갑자기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네요.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이거는 교사인지 아닌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도움 요청.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행위 같습니까? 소프트하죠. 소프트하면 불처벌적. 교사이다 아니다. 교사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다 지금 읽은 내용들은 예전에 기출 여러 수백 번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도움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죠. 예, 이 정도는 인간의 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준 겁니다. 다만 예외 그것이 방어권 남용 이러면 처벌해야지 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제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고, 뭐 방어권 남용은 언제 그렇게 볼 수 있냐? 그럼 판사 마음이지 뭐. 예, 그 판사 마음대로의 표현들이 쫙 멋지게 기가 막히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판사들은 종편을 좋아한다고 했죠. 예,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 볼까요?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여러 수십 번 본 형소법상의 단골 레파토리죠. 이러한 정도 심정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지 뭐.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것들도 이미 여러 수백 번 기출되었던 거라 또 언제든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더 기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세세한 내용들은 볼 필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해식으로 설명한 그 내용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해당되는 요 키워드들만 몇 군데 정도 체크하시면 충분합니다. 피고인 1, 3 얘들이 바로 아까 갑벌입니다. 피고인 3, 1 얘들 아까 종업원 행위자에 해당하는 그 인간들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죠? 결국은 얘들이 인멸했다라고 한 그 증거는 자기 증거다 이겁니다. 피고인 3, 피고인 1이 양벌교에 따라 자신도 그렇죠. 행위자로서 직접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그냥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뻔한데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증거인멸죄는 무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3의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여기서는 다른 공범자 누구? 해당 X법인을 말합니다. 다른 공범자, 즉 X법인의 증거인멸한 결과가 되었겠지. 당연히 그 증거가 공통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식하게 9X 딱 표시하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범인 피고인 3에 대한 증거인멸죄 성립하지 않죠. 구체적으로 9X. 아니 피고인 3 을이었죠. 아니 을에 대한 증거인멸죄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으니 갑의 교사 행위가 교사죄로 처벌받겠습니까? 안 되지. 증거인멸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고 그렇죠. 위법성까지 있어야지 교사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습니다.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의 경우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무죄다 이 말이죠.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아예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데 뭐 사실 방어권 남용 어쩌저쩌 이런 말들이 되기도 좀 민망하죠. 사실은 뭐 구체적 이유 알 필요 없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뭐 사업협력사 지원팀에 있던 없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밑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제 고발 조치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증거멸제의 증거가 문제됐겠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문구 그대로 나옵니다.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증거멸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 내용입니다. 사후적으로 실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상관이 있으면 없어. 상관없다고 했죠. 단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도 응용지문으로 나올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밑줄을 그어뒀고요. 이미 내용은 다 아시죠? 피고인 1, 피고인 3는 아까 말했던 그 가버리고요. 요 밑줄 안 끄는 부분은 절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고요. 결론 보러 가시죠.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종업원이라고 했죠. 예,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양벌 규정 취지 아닙니까? 양벌 규정 적용 대상이었다. 예, 그러합니다. 그 다음 뭐 이런 키워드만 딱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양벌 규정 적용 대상이니까 갑벌이 증거인멸한 것은 자기 형사사건 증거인멸한 것으로서 증거인멸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 소리를 계속 이렇게 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뭐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3 가벌이죠. 피고인 2는 법인이고요. 자,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조의 종업원입니다. 행위자로서 양벌 규정 또 나왔고 자신이 타인이 아니죠. 자신이 직접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자기의 형사사건 관계될 수 있는 자료를 인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결국은 증거인멸죄 무죄 이제 이 소리입니다. 다 내용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라번도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결국은 갑을 그 두 놈의 자식은 자기 형사사건 증거 인멸한 것이다. 즉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인멸한 것이니까 증거인멸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뭐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 보러 가시면 피고인 1, 피고인 3는 가벌이었죠. 결국 양벌 규정 적용 대상이 되었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였고 당연히 양벌 규정 적용될 상황이니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됐던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이 경우는 중원부원입니다. 또 피고인 1, 피고인 3 자신도 양벌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증거 인멸한 경우이므로 증거인멸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기출문제 보시죠. 이 판례는 이미 2026년도 국가직 9급에서 기출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본 판례의 내용을 응용한 경우였죠.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서 행위자 즉 종업원으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뭐 증거인멸 이야기 나오겠지. 위반 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자기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 죄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9X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자, 2번 지문 보시면 강요죄와 유사강간죄의 관계를 묻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유사강간죄 대 강요죄는 소,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 관계 있다. 이거는 개인적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강요죄가 경미한 범죄다. 이거죠. 소범죄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일반법 관계 있으므로 피해자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보 형태로 유사강간죄 성립하는 경우 유사강간죄 안에 강요죄는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입니다. 3번 11세 피해자를 가늠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 객실까지 데리고 간 완료 미완료 완료죠. 기수입니다. 이 판례도 역시 가늠 목적 유인죄 기수 인정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법정 문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피해자 살아있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면 해방강경 규정 적용돼가지고 형을 강경할 수가 있죠. 살려서 돌려보냈으니까.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 이것도 처벌은 해야 될 것 같던데 우리 판례는 이런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손괴죄로는 잘 처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손괴죄로 기소하는 것은 요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덕, 이제 손괴죄는 영덕하는 죄가 아니죠. 비영덕죄니까 손괴죄하고 이런 행위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덕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 그 물건 자체가 훼손된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죠.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이 지문은 옳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문은 비교적 최신 판례인 사과나무 사건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이거는 검사가 기소를 좀 잘못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해식을 보면 이제 갑이라는 인간이 A 소유 토지 위에, 갑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죠.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식재했답니다. 당연히 열매인 사과를 갑이 가져간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손괴죄로 기소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손괴죄로 기소를 하니
위에와 같은 알도 못하는 이런 문구로 판례가 손괴죄, 무죄 선고를 때려버리죠. 검사가 개망신 당한 경우였죠. 자,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딱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나무 사건이 떠오릅니다. 감나무 사건 역시 나무 종류만 빼고서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갑이 타인 소유, 즉 A 소유 토지 위에 감나무를 무단 식재하고 열린 감을 가져갔다. 근데 감나무 사건에서는 손괴죄로 기소한 적이 없죠.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절도죄로 기소하니 야, 무단으로 식재한 이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다. 저 갑 너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다. 그리고 이 나무는 토지 위에 부착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 나무 역시 토지 소유자가 점유한 거다. 따라서 이 감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에 해당하는 재물이다. 감 너가 승낙 없이 가져가면 무슨 죄? 절도죄다. 예, 이런 논리로서 절도죄를 인정을 했는데 왜 이 사건을 손괴죄로 기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손괴죄로 기소한 이 검사 개망신 주면서 한 말이 이제 요런 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자, 9번 판례 보겠습니다. 범죄단체 구성활동죄와 관련된 판례인데 형법쟁점과 형소법쟁점이 혼합되어 있죠. 둘 다 90% 이상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폭처법 사조 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폭 말하죠. 구성, 예, 가입, 구성 가입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렇죠. 뭐 놀러 구성하고 놀러 가입하는 경우는 없죠.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 가입은 재수를 따지자면 활동 안에 흡수되는 이 전체가 포괄일체 관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동종 유사 요건이 충족되는 거죠. 이런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죠. 실행 착수하기 전 구성 가입 활동을 처벌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예비 업무 성격을 갖겠죠. 당연히 실행 착수 전 단계에서 이런 걸 처벌하니까. 그리고 범죄단체 생성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입법 취지가 있다. 예, 많이 보던 입법 취지였고요.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이란 이제 처벌되는 그런 행위 묘사가 나옵니다.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 단체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다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소극적이면 처벌 안 되겠죠. 적극적이니까 처벌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걷는다. 이것도 많이 보던 또 출제도 여러 수십 번 된 그런 기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단체 구성 가입은 범죄행위 실행 여부 관계없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아까 했던 말 또 중언부언한 겁니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구성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죠. 뭐 소풍 가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 생성 및 존속 유지를 도모하는 계속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1년의 예비 업무 과정에 해당하죠. 실행 착수 전 단계를 처벌하는 행위니까요. 범위의 단일성, 계속성 어디서 이런 문구를 봐왔습니까? 예, 포괄일제의 동종유사요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구죠. 단일성,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예, 동종유사요건에서 피해법익의 동종성 그 내용이죠. 범죄단체를 구성, 가입한 자가 이게 목적이었죠. 활동하는 경우 당연히 동종유사 요건을 충족했으니 포괄일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포괄일제 관계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소시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그리고 갑자기 공소시효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소법 쟁점이죠. 이것도 이미 여러 수백 번 다 기출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자, 포괄일제 공소시효는 맨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 그때 범죄가 종료된 것으로 봐서 그때부터 공소시효 카운터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진행하고 포괄일제로 되는 개개 범죄 행위가 다른 종류죄의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 행해진 때에는 이거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죠. 절도 계속 하다가 요 중간에 전혀 질적으로 다른 강간을 했다. 그러면 이 절도, 포괄일제의 관계가 끊깁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예,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절도죄, 동종유사요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의 판례 내용이었죠. 이미 다 봤던 겁니다.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 행해진 때에는 포괄일제 범죄 내에 있는 지적, 단일, 계속된 범위하에 동종 범행을 반복, 동종유사요건의 키워드들입니다. 행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했었죠. 해당한다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공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이것도 또 하나의 형소법 쟁점인데 무진장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당초의 공소 제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지
공소장 변경이 있다고 해서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미 당초 공소 제기할 때 검사가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공소장 변경 시가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사건 개요로 키워드 문구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포 조폭이었죠. 조폭은 2024년 4월 11일 범죄단체인 월드컵파 활동으로 공소제기 되었네요. 이게 바로 당초 공소제기 시점입니다. 근데 이후에 검사는 2025년 6월 22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사의 월드컵파 가입은 활동 안에 포함된다고 했죠. 동종유사 요건 충족됩니다.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가입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은 의미 없고 이때 2025년 8월 11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 종료만 좀 신경 쓰면 되니까 끝부분만 보죠. 2015년 6월경이라고 합니다. 6월경.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가 됐을 건데 친절하게 그 아래 해당 범죄 공소시효 기간까지 딱 제시가 되어 있죠. 아마 실제 출제가 될 때도 공소시효 기간은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0년짜리였는데 최종 범행일 2015년 6월경에서 10년이면은 2025년 6월경 그쯤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공소제기 시점이 2024년도니까 공소시효 완성 전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내용이고 공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검사 나는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은 이때죠. 2015년 6월경 이때 종료가 되고 그때부터 10년 경과하기 전 2024년도에 이미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볼 수 없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다음 사례는 아까 위에서 봤던 그 사례의 내용입니다. 2015년 6월경 사이에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활동을 하여 이거는 이제 포괄일제 안에 속하는 범죄들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 4월 11일 범죄단체 활동죄로 공소제기 되었죠. 그 후 범죄단체 가입죄를 주관하는 공소사 변경이 2025년 8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이미 다 알겠지만 최초 공소제기 시점인 이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기만 하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제 관계 있다고 했죠. 그런 내용이고 자 2번 포괄일제의 경우 공소사 변경이 있을 때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어떤 시점? 그렇죠. 당초 공소제기 시점. 사례에서는 이때였죠. 따라서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지.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3번 포괄일제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고요. 105번 정도 나왔던 전년 지문입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갑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죄 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었습니까? 아니죠. 아까 10년 이렇게 제시될 거라고 했고요. 자, 가입죄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10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총포화약법 위반 관련 판례인데 출제될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고인이 처벌되는지 불처벌되는지 그 정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유지 보시면 거창하게 헌법까지 언급했는데 상세 볼 필요 없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고 처벌인지 불처벌인지만 체크하면 충분합니다. 자, 피고인이 이런 짓을 했네. 얘는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었답니다. 군인이면은 군 규율에 맞게 행동을 해야죠. 근데 개인용이었답니다. 개인용 권총, 개인용 도금을 허가도 없이 우리나라로 들여왔답니다. 자, 요게 키워드예요. 이놈 처벌 불처벌. 그렇죠. 군인이 단체 규율 따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런 짓을 했다? 용서받지 못하겠죠. 처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 위에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소파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소파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들이 어떤 물품을 우리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그래서 나는 주한미군으로서 관세 면제 규정에 따라서 총포화약법 그 규정 적용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다르죠. 관세하고 총포화약법하고는 취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처벌되었던 경우인데 관세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도 적을 필요 없고요. 그냥 개인 포인트 잡고 처벌 이렇게 딱 정리하고 가시면 충분한 판례입니다. 뒷부분에서는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총 및 도금이 주한미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제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죠. 없는 이상 처벌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통지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라는 것은 개인 일탈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이 정도 내용을 알고서 들어가면 충분한 판례였습니다.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판례를 낸다면 이런 식으로 재형법정주의 문제에 끼워 팔기식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었던 판례죠. 법조문에 있는 단어가 소지였습니다. 양. 피고인의 행위는 뭐 글을 삭제하고는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이었죠. 이게 염소입니다. 어떤 문제되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이게 소지입니까? 소지 아니죠. 그래서 양 염소 법칙에 따라서 이 법조문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있었죠. 근데 뭐야? 소지 행위로 보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예, 옳은 내용입니다. 2번 법조문에 있는 단어가 요거였죠. 상관을 면전이었습니다. 양. 실제 피고인이 문제된 행위는 전화를 통하여 였죠. 염소. 면전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통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그 유명한 총부품 사건이었죠.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는 자 처벌해야지. 금방 본 판례와 연관이 있죠. 총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양이었고요. 근데 실제 피고인의 문제된 행위는 총포 그 자체가 아니라 총포의 부품이었죠. 염소입니다. 이 법으로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부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런 법은 재형법정주의 원칙 중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시행령에 자신의 모법에 없는 이런 것을 끼워 넣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4번이 본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스토리는 아니까 키워드만 체크하죠. 주한미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제 관리 아래 있지 않은 개인 물품이었죠. 그래서 국내로 발송한 경우 처벌 불처벌 처벌이었습니다. 소파 입증에 따라 우리나라 총포화약법을 적용할 수 있어죠. 동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야 되는데 없다니까 틀린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